이 행복한 부부들은 보면 다른 부부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다른 부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선순환에 대한 또 다른 좋은 모델들을 또 보면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또 가져다가 자기네들의 내부 행복을 또 강화해요. 반면에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서로 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배우자 욕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맞장구 치느라고 공감이랍시고 또 자기 배우자 욕을 해요. 참 제가 볼 때 이거는 빙구들의 합창이에요. 근데 한때는 전원주택, 시골 사회도 유행이었잖아요. 또 여전히 유행인가 아니면 갔던 분 돌아오나요? 뭐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많이 좀 불편할까요? 일단 나이가 들고 나면 말씀해 주신 게 백화점도 있지만 병원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병원 확실히 또 거리도 멀고 밤에 무서울 것 같아. 그렇죠. 일단 그 병원 근처라는 말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사해야 될 이야기 잠깐 했는데 병원 근처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큰 병원 근처에 있으면 금방 이렇게 막 될 것 같지만 큰 병원 근처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큰 병원 근처에 안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앵앵 울리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이렌 소리 자체가 일종의 비명 소리의 그 높이에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 비켜 위급한 상황이야. 근데 이게 앰뷸런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병원 근처로 가시긴 조금 권하지 않는 게 그 병원 근처라고 말씀하시는 건 큰 병원이 대부분이잖아요. 큰 병원은 일단 작은 병원 들려서 와야 돼요. 그리고 큰 병원 갈 정도면 사실상 우리는 그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병원 근처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는 편이다. 대신에 그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이미 익숙하시니까 상관없다. 대신에 내가 앰뷸런스를 불렀을 때 20분 이내에 그 병원에 갈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원주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원주택 참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특별히 우리가 왜 제가 EBS에서 나오는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김 작가 TV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네. 근데 그 집을 보면 뭐 아파트 별로 안 나오고요.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아름다운 집들, 독특한 집들, 의미 있는 집들, 재미있는 집들 막 찾아가지고 잘 구성을 해놔서 잘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 집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 난 저기 못 살겠다. 왜냐? 일단 무서워요. 참고로 저는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물론 벌레가 저를 보면 벌레가 얼마나 저를 무서워하겠어요.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벌레도 무섭고 그리고 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불이 빨리 꺼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 그래서 저는 사실 전원주택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원주택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거기 사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뭐 간다더라 아니면 건축탐구 집을 너무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로망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지 마시고 먼저 살아보셔라. 사지 말고 살아보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직업 세계 중에 뭐가 있냐면 백회복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vacation in vocation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내가 직업이 있어요. 근데 내 직업이 내가 원래 원했던 건 아니야. 난 사실 다른 걸 원해. 그러면 당장 내 직업 때려치우고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내 휴가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직업, 이를테면 나는 뭐 짬뽕 주방장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주방장을. 그러면 내가 평소에 요리학원 저녁에 요리학원 다니다가 내 직업, 내가 직장인인데 이 직장에서 휴가를 딱 받은 뭐 일주일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뭐 2주일 정도가 있다 그러면 아는 주방장 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보조 역할을 하든지 뭔 역할을 하면서 주방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2주간. 그런 것처럼 실제 내가 전원생활을 원한다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전원생활이 아닐 수 있어요. 막 아름답고 생각하죠. 전원생활 하고 오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하였던 분들이 가서 거의 쿤타킨테가 돼서 돌아옵니다. 완전히 까매져서 돌아오거든요. 그 예쁜 잔디밭 이거 다 뭐냐면 다 김매야 돼요. 그래서 거의 뭐 농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팜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놀랍게 내 밭에서는 풀이 안 난다는 거. 남들이 그렇게 잘 키운다는 상추마저 잘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그 전원생활이 내가 꿈꾸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달 살아보게 해보시든지 아니면 1년 돈 주고 연세 같은 곳에 많이 하잖아요. 1년세 주고 거기서 적어도 저는 2번의 계절은 겪어야 된다 말씀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봄 2번, 여름 2번, 가을 2번, 겨울 2번은 겪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지역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보시면 그 지역민들의 시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지역은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어떤 지역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폐쇄적인데. 예, 그리고 막 뭐 우리가 뉴스에 나는 그런 정말 좀 심각한 곳도 경우에 따라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방 내려가가지고 전원생활 시작했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거기 주민으로서 함께 움직이는데 20년 걸렸다는 분들, 심지어는 30년 걸려도 여전히 나는 배타적으로 느끼고 서울서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원 생활이 잘 맞고 또 의미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 또 많이 살아 보셔서 그 땅을 잘 알고 물을 잘 아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막상 내가 살아오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영역에서 일종의 패배감처럼 실패감을 가지고 돌아오고 사실 돈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시골사회 교수님은 절대 안 할 것 같네요. 저는 뭐 다음 생에도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요양원 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고 싶지 않아 하시죠. 요양원은 자의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타의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요양원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달라요. 네네. 요양병원은 병원이에요. 그렇죠. 의사 있고 간호사 있고 아픈데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인성 만성 질환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냥 그런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 요양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되면 적용되고 아니면은 내가 병원비 내야 되고 그대로 내고 가는 똑같은 병원인 거예요. 요양원은 목적이 뭐냐면 요양, 그 돌봄만 있는 곳이에요. 치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목적이 돌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를테면 우리가 되게 국가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등급을 받은 분들은 등급에 따라 가지고 내가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을 이렇게 비용적으로도 이렇게 받는 거고 장기요양보험 관련해 가지고 내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요양원에 갈 수 있어요. 요양원 직접 가보시면 나 허리디스크 수술했어. 근데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양원에 뭐 한 달 있어, 두 달 있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젊은 분들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요양원은 더 이상 집에서는 처치가 조금 어려워서 맞아요. 가족들이 정말 슬픔을 머금고 그 어머님을 아버님을 요양원 이렇게 돌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모시는 그 기관을 우리가 요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요양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노년의 무덤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실제 이분들이 정말 원치 않지만 마지막이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시아버님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임종하셨거든요. 요양원이라고 하는 게 일단 가족들이 더 이상 이 부모님 혹은 우리 어르신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근데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는 힘에 붙이는 것도 있지만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순간이 와요. 완전히 와상 상태고 누워 계시는데 누워 계신 분들 목욕시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힘들어요. 아무리 가벼워도. 근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어떤 경우 뭐 키가 막 180에 몸무게가 또 오랫동안 누워 계시고 그다음에 영양 공급이 지속되면서 몸무게가 90kg, 100kg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이분을 모시고 아무런 장비 없이 집에서 목욕을 시킨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동 목욕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게 돌보는 자가 완전히 소진이 됐을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보면 소대변을 또 집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냄새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번 이분을 모시고 나와서 닦고 왜냐하면 이게 물티슈로 닦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닦고 목욕시켜 드리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욕창이 또 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또 이분들 일으켜 세우고 이거 하다가 허리 나가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또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독박 돌봄 하다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간병 살인 뭐 이런 얘기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간병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해가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분을 돌보지만 우리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지고 점점 악화되기만 하는데 이 악화되는 과정에 돈은 또 안 들어갑니까? 나도 또 돈이 있어야지 나도 먹고 살고 할 텐데 맞아. 내 자식도 키우지 못하면서 이 간병에만 매달려 있고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너무 인생이 억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 화가 나기도 하고 누워 계신 분들의 성정이 늘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분들도 누워만 계시니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거나 또 경우에 따라 치매가 있거나 그러면 치매 증상 중에는 일반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도 모시고 싶지 않지만 이 돌보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느라 이 모시는 과정에 눈물 흘리는 가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을 몇 군데 좀 봤었거든요. 근데 또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좋은데도
선뜻 이제 자식된 마음으로서 그쵸.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요양을 저희 이제 이모가 도와주시고 네네. 또 다른 분하고 해서 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죠. 네. 아니 그 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에서 있으려니까 근데 돈이 더 많이 나가. 김 작가니까 그 돈을 대는 거예요. 김 작가님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꼭 요즘에 뭐 연로도 중요하고 한데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나 뭐 여러분도 시청자분들이 부모님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 건데 이게 돈으로 안 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끌려가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아버지가 받는 부모님이 받는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하면 이게 많은 것들이 휘말리더라고요.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초고령화 들어가잖아요. 이미 노인은 1000만이 넘었고요. 꼭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성질환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으니까. 뭐 저도 장기중에 몇 개가 없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사실은 결국은 내 존재가 이제 소멸되는 순간이 올 텐데 소멸이 딱 되면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제 마침 우리가 요양원을 만일 꼭 모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발품입니다. 무조건 발품 파셔야 돼요. 여러 군데를 다니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부모님 몰래 이렇게 다니잖아요.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나를 결국 고려정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은 안 하지만 이 불안 내가 결국은 그렇게 보내지게 될 것이다.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 그리고 괘씸함. 그리고 섭섭함 이런 아주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어떤 때는 식사를 또 마다하시기도 하시고 또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가출을 하기도 하시고 막 뭐 화를 볼같이 내기도 하시고 막 울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안 가셔도 된다. 앞으로 15년 뒤에 가실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어떻게 하냐면 요양원 유람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투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 어머니, 자, 우리는 평점 매기러 가는 겁니다. 평점. 그래서 벌써 한 서너 군데 다니시잖아요. 주말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시면서 평점을 매겨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야, 지난번 거보다 요게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오고요. 그리고 요양원에 가셔서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게 미리 연락하시고 기관에 연락하시고 가셔서 밥 먹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의 질이 약 요양원마다 굉장히 달라요. 물론 영양사가 큰 데는 있지만 또 영양사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 식사의 편차가 영양사가 있다 하더라고 어떤 데는 음식이 되게 좋고요. 어떤 데는 우리가 왜 급식 같은 데 애들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풍성한데 어떨 때는 진짜 야 이렇게 먹어도 되겠네 싶은 경우도 있는 것처럼 직접 가셔서 식사해 보시면서 또 기관장하고도 얘기 나눠보시면서 무엇보다 거기 보호자들 만나보셔야 돼요. 보호자들 오랫동안 거기에 계셨던 보호자들 중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여기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면 장단점을 훤하게 꿰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리 건강보험공단 그중에서도 우리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곡 사이트 딱 들어가시면 요양원마다 여러 특징 잘 나타나 있고요. 네.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와 있고요. 요양원은 아직 등급이 없지만 요양병원은 등급이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일단 발품을 많이 파셔서 부모님이 흡족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도 그나마 좀 여기가 낫다라고 판단을 하시도록 같이 추억 삼아 그리고 평가 삼아 그렇게 요양원 투어 한번 해보신다면 부모님의 이런 거부감도 조금 낮추고 동시에 추억도 쌓으면서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대화할 기회를 가지면서 이전에 우리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부모님들의 겉의 이야기와 또 속마음 이야기까지 들을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0대 이후에 사람들이 좀 후회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나요? 다 후회해요. 다 후회. 그때 운동 좀 할 걸. 운동할 걸. 그때 그 투자했을 걸. 네. 그리고 그때 내 자식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아니면 그때 이혼을 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요. 60이 넘어서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또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가 다 달라요. 개인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후회하는 지점이나 후회 내용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후회의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걸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는 가족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내 배우자에게 좀 더 잘할 걸, 내 아이들에게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일만 하느라고 애들하고 추억사진 한 장 남기지 않고 애들하고 추억을 될 만한 기억의 한 조각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내가 내 몸 관리를 좀 그때 했을 걸. 이거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후회인 거예요. 시공간에 대한 후회인 건데 이 시공간 내가 그때 그 공간에 있어야 했고 그때 그 시간에 이걸 했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 후회한다는 거.
계속 후회한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후회는 우리가 생애 살아가면 60을 이제 넘어가잖아요. 네. 60을 넘어가면 이 후회가 60에 딱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죠. 이 후회는 벌써 55세에도 있었고 50세에도 45세에도 40세에도 있었고 이 후회들이 반복되면서 더 단단하게 누적돼서 하나의 막 결정체처럼 그렇게 60에 질문을 통해서 답으로 나온 것뿐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후회할 것이다. 단 내가 지금 후회했을 때 저는 정신 승리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행동 승리를 믿는 사람인데 생각으로 해야지라는 건 안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동으로 하나 움직이면 그건 이미 승리 지점에 들어선 겁니다. 인생이 꼭 이기고 지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지점에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옮겨야 되겠다 혹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걸 머릿속에서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행동으로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동하지 않고 혹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생각에 대한 낭비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잊지 마실 것. 후회라고 하는 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은데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그래서 그 후회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나는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실제 일주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 요걸 한 가지 고르셔서 그걸 실행으로 옮기신다면 다음번 후회는 저는 완전히 다른 주제이거나 전혀 그 관련된 동일한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후회하지 않아야지 노후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 행복한 사람의 특징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랑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중년의 삶을 보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네. 늙어도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해요. 젊어도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합니다. 근데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이 보다 행복했는가 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제일 먼저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감사라고 하는 걸 제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진 것을 헤어보는 거예요. 가진 것을. 대개는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은 저절로 눈에 보여요. 그냥 침범하듯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게 없는 청춘, 내게 없는 미모, 내게 없는 키, 내게 없는 날씬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겠어요. 그러나 딱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냥 대번에 난 저게 없어. 부럽다. 이런 생각만 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아직 머리숱 괜찮거든요. 머리숱 꽤 많고. 너무 많으시다. 예,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인물 오늘 좀 붓긴 했네. 예, 그러나 괜찮으십니다. 인물 이 정도면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뭐 건강도 아직까지는 물론 잃은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장마 올 때 BPR 집 그런 집도 있고 뭐 조그맣고 뭐 작아서 볼품 없지만 그래도 뭐 밖에 나갈 때 신을 신발도 있고 또 구두도 있고 부츠도 있거든요. 또 들고 나갈 때 들고 갈 가방도 있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직업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가진 것들인데 내가 가진 거는 손가락으로 해지 않으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 존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헤어 보아야 내 입으로 고백을 해 볼 때야 비로소 그 존재가 내 앞에 따라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행복감의 가장 필수 요소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사, 곧 가진 것을 헤어 볼 때는 제일 먼저 내가 엄청나고 대단한 걸 성취해야지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소소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내 감사, 곧 내 행복감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감사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복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요. 몰라. 네, 왜냐면 금방 잊어버려서. 그 얘기는 진짜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이상 가두어 둘 수 없는 내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밀어내요. 스스로가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요 공간에 대신 다른 걸 넣으려고 해요. 이를테면 행복한 사람들은 보면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내가 불행하거나 혹은 불안한 상황 있잖아요. 이 불행이나 불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온팡 마치 한꺼번에 나에게 차가 지나가다가 그 끼얹은 꾸정물을 그냥 맞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절절 매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불안이나 불행감이 있을 때 싶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또 다른 시공간을 선택하는 분들은 10중 8구 건강하고 10중 8구 행복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 감사는 행복의 최고봉이고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A라는 생각을 B라는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 능력이 바로 행복의 두 번째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좀 많이 경험했던 게 저는 이제 삶에서 뭔가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진 거를 엑셀에 한번 정리해 보거든요. 그래,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됐지.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어. 내가 뭐 더 못 이뤄도 이 정도 있다. 이런 아니 것들. 그리고 뭐
어떻게 더 이뤄요? 아니, 김 작가님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 그렇죠. 내가 좀 최선을 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나름 내가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게 내가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온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얼마나 훌륭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행복감이라는 건 볼 때마다 약간 감탄하는 능력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떻게 저는 이제 샤워하잖아요. 물이 얼마나 고마워요. 물은 쫙 하면 나를 막 씻겨줘. 그리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서 나온 물인데 저는 가끔씩 한 모금씩 먹어요. 안 죽어요. 근데 물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마다 물 너무 감사하다. 또 비 오잖아요. 야, 비 피할 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상황 속에 감사를 혀로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이제 효도 많이 얘기하실 때 효도 못하는 분들은 혀도하라 그러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말로 표현해야 그렇지, 돼요. 말로 표현해야 알지. 그래야 내 귓구녕이 듣고 내 스스로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영역을 이렇게 감탄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더 궁금한 또 이제 부부 관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언젠가 저는 반드시 결혼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 못했지만 근데 중년이 되면 부부 관계가 많이들 멀어진다고 하던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뭐 연애할 때처럼 막 그렇게 애정이 막 많지는 않으니까요. 중년이 되면 부부 관계 왜 멀어지나요? 일단은 결혼은 갔다 오더라도 꼭 가시고요. 저 반드시 네.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일생에 한 번쯤 해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이제 미래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는 한시적 일부 일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한 30년 계약 결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계약 연장. 재계약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결혼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다. 두 개의 세계관이 한 군데 만나면서 어떻게 이런 문화적인 융합을 이루어가는가 제3의 또 다른 지대를 만들어가는 건데 보면 참 흥미로워요. 초년들 곧 신혼부부들 보고 그 다음에 중년 부부들 또 노년 부부들 이렇게 보잖아요. 초년에 많이 싸웠던 부부들은 중년에도 많이 싸워요. 중년에 싸우는 부부들은 노년이 되면 미친 듯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갈등의 방식이나 혹은 다툼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방식인데 이 관계가 늘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이 좀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 방식을 똑같이 반복하고 그 안에서는 해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를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은 보면 이들은 스스로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흥미롭게 이 행복한 부부들은 보면 다른 부부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다른 부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선순환에 대한 또 다른 좋은 모델들을 또 보면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또 가져다가 자기네들의 내부 행복을 또 강화해요. 반면에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서로 욕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서로 욕을 하는 부부들은 이 욕은 하나의 하품처럼 또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배우자 욕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맞장구 치느라고 공감이랍시고 또 자기 배우자 욕을 해요. 참 제가 볼 때 이거는 빙구들의 합창이에요. 결국은 BINGU,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런 돌림 노래를 하는가. 근데 이런 돌림 노래를 딱 듣고 들어와서 또 뭐 하냐면 봐봐, 내 얘기가 맞다 그러잖아 하면서 배우자에게 또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은 선순환의 구조를 불러오고 악순환은 악순환의 구조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보시면 결혼한 친구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은 친구들은 보면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부부 사이가 대부분 좋아요. 맞아.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 보면 그 주변 친구들은 또 대부분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행복한 사람들 옆에 있어야 행복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제 주변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을 안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거의 결혼을 안 했어. 제 주변에는 저만 빼고 다 결혼했어. 곧 결혼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부부가 모든 사람이 다 흔히 말하는 분화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방식이 그런 분화도가 다 높은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좀 더 높고 한 사람은 조금 분화도가 낮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화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 분화도가 낮은 사람의 분화도가 올라가요.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배우자는 the better half, 더 나은 반쪽이라 그러잖아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돼요. 이런 약간 이상적인 얘기 같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 중년의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꿀 떨어지는 부부가 있고 정말 험악한 부부들이 있어요. 험악한 부부들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막 결혼지옥 이런 데 보면 막 정말 왜 저렇게 사나 싶은데 흥미로운 건 뭐냐? 계속 살아. 왜 사는 줄 아세요?
결혼이 지옥인데 지옥에서도 우리는 불꽃을 봐요. 희망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이 지점은 진짜 최악이야. 그런데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경우는 안타깝고 형편없는 이 지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지. 이 부부들이 그렇게 20년, 30년 징그럽게 싸우며 살면서도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있다는 거죠. 그 뭔가를 찾아내서 여기서부터 더 나은 관계로 이제 확장하는 이런 방식도 굉장히 좋고 대신에 흔히 말하는 이제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라 그래서 40상이 넘는 부부들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부부들로부터 관계들이 다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부부들이었거든요. 이 부부들이 어떤 연유로 어떤 것이 하는데? 이 행복의 핵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부부 사이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 부부들은 서로 제일 먼저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혼해 이런 얘기 안 해요. 이혼해 이런 얘기는 혀를 물고서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씨가 정말 너무 똑같은 얘기였어요. 말이 씨가 될까봐. 다른 부부 보니까 이혼 얘기가 오가는 부부들은 이혼이 현실화돼요. 그때부터. 입에서 이혼이 발사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폭발 지점을 맞게 된다. 첫 번째 폭발 지점을. 이혼해란 말 절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애칭도 있어요. 애칭. 뭐 여보 자기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뭐 염둥이 이렇게 귀염둥이의 약자죠. 제가 제 남편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염둥아 이렇게 가린 입을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는 너무 귀엽잖아요. 저희 남편 사랑스러우니까 이런 애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만의 비밀 언어예요. 그렇죠. 불만의 속삭임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지금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감정 지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런 애칭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싫다 진짜 막 뼈저리게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막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거 이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행복한 부부들 보면 아주 흥미롭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싫어? 어떤 걸 제일 힘들어해? 이런 걸 묻더라는 거죠. 그걸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건 적어도 안 하는 거고 이를테면 뭐 내 엄마 앞에선 나를 뭐 이렇게 치켜 세워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건 반드시 하는 거고 이렇게 나름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종의 옛날 모래요정 바람둥이가 아니라 바람돌이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세계 차이인가? 모래요정 바람돌이 모르시는구나.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모르시는구나. 까삐까삐는 모르시는구나. 이 사랑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은 굉장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 사람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존을 지키고 이 사람의 성품을 지키고 이 사람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는 일련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이 너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알고 있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 배우자 칭찬 정말 많이 해요. 우리가 옛날에 팔불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질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모질하지 않아요. 저는 밖에 나가서 제 남편 자랑도 많이 하고 제 남편도 제 자랑을 이제 한다고 하고 제가 하는 것도 좀 듣기도 했거든요.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봐요. 시선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러움과 그 다음에 학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러움이라는 건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두 번째로는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여러 이 그림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잡시간에. 내 배우자를 밖에 나가서도 그게 뭐 본가건 처가건 아니면 뭐 내 친구들 사이에서건 간에 기꺼이 귀히 여겨줘야 돼요. 내가 내 사람을 귀히 여겨줘야 그 사람들도 나와 내 배우자를 동시에 귀히 여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아우 왜 그래 그런 것 좀 하지 마. 난 뭐 배우자랑 살아보니까 뭐 별것도 없더라. 그거는 그 집인 거고 너무 자랑하는 거는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내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이 사람은 참 내가 존중한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내 배우자가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해, 좋아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일상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난 닥서 그런 표현 잘 못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 둘이 만나면 이게 아무래도 이거 서로가 충족이 안 되잖아. 한쪽은 많이 하니까 한쪽은 왜 그런 거 많이 하냐 하고 한쪽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랑 살고 너를 만난 것 자체가 사랑한다는 건데 굳이 계속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표현 많이 하면 좋죠.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인생이 다 내 귀에 캔디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내면은 알 거 없어요. 그냥 그 고백이 나에게는 사랑으로 들리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많이 하면 좋은데 이렇게 관계가 대단히 좋은 부부들이 보니까 그러면 매일 귀에다 대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맨날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더라. 오히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히려 포용하는 말, 용서하는 말, 그다음에 상황을 이해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중년 정도 됐을 때 여보 사랑해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 저희 남편이 저를 딱 쳐다보고 난 다음에 호선 씨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아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라 막 대답하는데요? 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더 사랑해 뭐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말도 너무 좋은데 이런 말들을 정말 이를 악물고 이제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신 다른 말로 대용하면 돼요. 이를테면 내가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해서 그럴 때는 자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최고야 넌 내 거 중에 최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가족 부부만이 쓸 수 있는 그 적합한 사랑의 표현을 하면 그게 되는데 뭐든지 간에 어쨌든 표현은 해야 되는 거군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표현하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뭐 눈빛만 보면 알아. 눈이 점점 백내장이 와요. 눈빛만 보면 뭘 알아요.